여러분들 잠깐 잘 쉬셨나요? 앞에 우리의 방어 기제들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억압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뭔가 나에게 고통스럽거나 위협적인 경험, 생각, 감정 이런 것들을 의식에서 이제 분리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사회적이나 윤리적으로 용납될 수 없다고 생각되는 욕구나 충동 이런 것들을 이제 내 무의식 속에 이제 감춰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아픔을 남에게 알리지 말아라 하는 것처럼 이제 나의 그러한 감정들이나 이러한 상태들을 억압해버리는 거, 억압해버리는 것을 이제 억압이라고 하고요. 합리화는 뭐예요? 가볍게 얘기해서 우리가 신포도 이야기 보면 되죠, 여러분. 그러니까 어때요? 신포도 이야기 뭐예요? 여우가 포도를 따먹으려고 하는데 포도를 막 따먹으려고 하는데 내 키가 안다. 내 키가 안다니까 뭐라고 해요? 저 포도는 분명 시고 맛이 없을 거야. 라고 합리화를 해버리는 거죠. 그 포도가 달고 맛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합리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의 행동을 하는 것이 이제 합리화인 거죠. 보통 아이들이 이제 부모에게 핑계거리를 많이 대는 이런 것들이 이제 합리화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성숙한 사람은 어때요? 핑계가 아니라 어때요?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한 훈계나 자신을 바르게 이끌어줄 수 있는 이러한 것들, 명명하는 것들을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핑계를 대려고 하면 자꾸 이제 안 하려고 하면 핑계거리가 생기는 거고 하려고 하면 이제 방법이 생기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합리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승화라는 것은 아까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자신의 그런 것들을 좀 좋은 방향으로, 유익한 방향으로 이제 이끌 수 있는 그런 것이 이제 방어 기제가 승화다. 그래서 냄비 뚜껑이 보글보글 막 끓고 있는데 그것이 터져버리기 전에 이제 냄비 뚜껑을 확 열어버리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어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공격성이 강한데 이것을 체육활동, 뭐 복싱이나 무슨 격투기나 이런 것들로 이제 자신의 욕구를 표출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승화라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신의 어떠한 공격성을 이러한 운동으로 해소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이제 승화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위라는 것은 전위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우리는 치환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신의 본능적인 충동 위협이 보다 안전한 본능적인 충동이 충동 막 자기가 화가 나거나 이러한 충동을 어때요? 위협적인 대상이 아니라 보다 만만하거나 안전한 대상에게 그것을 해소시키는 그러한 행위를 이제 우리는 치환이나 전위라고 이야기를 한다. 라는 거. 그러니까 남편이 밖에서 막 직장 상사한테 힘든 일을 당하고 왔을 때 그 상사한테 얘기 못하지만 집에 와서 아내한테 잔소리를 한다거나 아이들을 잡는다거나 이런 행동을 이제 우리는 치환이나 이제 전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부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는데도 그것은 아무리 내가 바꾸려고 해도 바꿀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꾸 그것이 아닌 것처럼 이제 거부하는 그런 것을 이제 부정이라고 이야기하죠. 현실적인 상황, 예상적인 상황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자기가 직면한 것들에 대해서 거부하고 부정해버리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시한부 선고를 받았는데 나는 아니야, 아닐 거야. 내가 암 선고를 받았는데
아니야, 저 의사가 잘못된 거야. 라고 이렇게 부정하거나 부인하는, 이것이 이제 부정이다. 부정이라는 방어 기제다. 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반동 형성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미운 아이 떡 하나 더 준다라는 그런 것이죠. 내가 뭔가 받아들일 수 없는 충동이나 욕구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어때요? 그 정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거. 저 사람이 미워 죽겠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사람을 보고 깍지 인사를 하고 밝게 웃고 이런 행동을 하는 거. 이런 것이 이제 반동 형성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투사라는 것은 이제 자기 스스로 이제 사회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이러한 충동이나 생각 이런 것들을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그것들을 전가하는 것들, 전가하는 것을 이제 우리는 그 투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의부증 환자들은 의부증, 의처증 환자들은 자신의 그러한 생각들을 이제 아내가 그런 행동을 하고 있을 거라고 이제 투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의부증 환자나 의처증 환자들을 들 수 있다라는 것. 퇴행이라는 것은 아까도 설명했죠. 자신이 감당해내기 어려운 순간, 상황이나 이럴 때 자신이 책임지지 않기 위해서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 전 단계로, 이전 단계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이제 퇴행이다. 라는 것까지 이제 방어 기제들에 대해서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방어 기제들에 대해서 쭉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들러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성격 이론의 모형이 우리 교재 어딘가에도 나와 있죠. 우리 교재 75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 이제 프로이드의 성격 구조와 의식 수준의 관계 모형이 아까 설명한 것들에 접목해서 이 그림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신분석에서 이제 개인 심리학이죠. 그 대표적인 학자가 아들러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아들러를 개인 심리학이라고, 아들러의 이론을 개인 심리학이라고도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아들러는 사회적인 관계를 중요시했고요. 사회적 관계나 열등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근데 그 열등감은 무엇이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열등감에 대한 극복. 그래서 열등감 속에 우월감 추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열등감 속에 우월감을 추구한다는 거. 내가 좀 모자라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다른 쪽으로 더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이제 열등감 속의 우월감을 추구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것이 이제 아들러 이론의 이제 기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열등감을 극복하고 그 열등감을 통해서 우월감을 추구해 나가는 것, 그리고 사회적인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아들러는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서 아들러는 열등감의 극복과 우월감의 추구를 통해 심리학적 갈등을 극복하려고 하고요. 과잉보상, 그러니까 사회 과잉보상이라는 것이 사회적으로 문제 있는 성격과 행동의 근원 형성이 된다. 과잉적으로 보상을 해주는 것이 그런 근원적인 문제와 성격 문제의 성격과 행동의 근원을 만든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성격 발달은 부모와 아동 간의 사랑과 관계, 그리고 출생 순위에 영향을 받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학자들을 쭉 보면 이 학자들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이론들을 왜 이론들이 도출해 나왔냐라는 그런 방향성을 볼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아들러는 어떠한 출생 배경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 살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한번 좀 찾아보신다면 아들러를 이해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 시간에서는 이제 우리가 시간적으로 이제 제약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기는 힘들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요 수업을 마친 다음에 아들러에 대해서나 프로이드에 대해서나 우리가 뒤에 볼 융에 대해서나 한번 쭉 찾아보시고 살펴보신다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과잉 보호가 성격 발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성격 발달은 부모와의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얼마나 그 사랑적이고 얼마나 그 애정의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를 그 중요시했고요. 출생 순위에 대해서도 이제 아들러는 그 이야기를 했죠. 예, 출생 순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면서 첫째와 둘째와 셋째, 그러니까 첫째와 막내와 중간에 낀 이러한 그 형태의 그 출생 순위에 따라서 어떠한 그 성격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아들러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들러는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 열등감, 우월감의 추구, 사회적 관계, 출생 순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들의 그것들이 성격에 미치는 영향들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요. 아들러의 아까도 생애라든지 또는 아들러의 출생 순위에 대해서는 뭐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쭉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로 살펴볼 그 심리학자가 융이죠. 분석 심리학이라고 얘기하면서 칼 구스타프 융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텐데요. 이 융의 이론은 융의 이론은 심리 구조는 자아와 개인 무의식, 집단 무의식, 자아와 개인 무의식과 이 안에서 중요한 개념이 집단 무의식이죠. 집단 무의식. 융이 융이 자아와 이제 자아도 이제 프로이드가 이야기한 자아와 융이 이야기한 자아는 달라요. 다르고 이제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무의식에 대해서는 개인 무의식에 있겠고 이겠지만 융의 가장 독특한 이론 자신만의 독특한 이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집단 무의식이다. 집단 무의식이라는 거. 그리고 집단 무의식에 대해서 집단 무의식은 어떤 것이냐 하면 집단 무의식에 대해서 이제 쭉 살펴보면 그러니까 자아라는 것은 여러분 융이 이야기하는 자아라는 개념은 이제 프로이드의 이드와 에고와 슈퍼에고와는 조금 다른 개념이고요. 그러니까 의식의 심층을 둘러싼 의식의 심층적인 구조가 이제 자아다라고 이제 융은 이야기를 했고요. 의식하고 있는 부분, 인간이 의식하고 있는 부분을 자아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그 의식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 이제 개인 무의식이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집단 무의식과 원형으로 이제 나누었는데 집단 무의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집단 무의식이라는 것은 인간이 쭉 살아오면서 역사적으로나 신화적으로나 인간이 쭉 살아오면서 우리가 삶 속에서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간들 문화나 이러한 배경들로 인해서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러한 무의식을 집단 무의식이다 라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두운 우리는 무서워하죠. 그리고 밝은 것에는 우리가 겁을 좀 덜 내는 이러한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집단 무의식이다. 그리고 좀 뱀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는 집단적으로 좀 무서워하는 이러한 경향을 가지고 있죠.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는 위에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이러한 문화라든지 이러한 그런 것들에 따라서 형성된 것을 이제 우리가 고유적으로 형성하고 있는 것을 집단 무의식이다. 그래서 집단 무의식의 개념을 이야기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원형이라는 개념, 융의 가장 중심적인 이론이 집단 무의식과 원형의 개념인데요.
그 원형을 이제 페르소나와 아니마, 아니무스, 음형, 자기 이렇게 나눴는데요. 원형이라는 개념으로 이제 페르소나와 아니마, 아니무스, 음형, 자기 이렇게 나는데 아까도 이제 페르소나에 대해서는 잠깐 살펴봤죠. 페르소나라는 것은 아까도 이제 가면이라는 의미다 라는 것을 아까 잠깐 짧게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극장에서 그 배우들이 사용하는 가면을 이제 페르소나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적응해 나가는 성격 측면을 이야기하는 거죠. 세상에 적응해 나가는 성격 측면으로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끌어내는 반응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이제 페르소나다. 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보여주면서 살지는 않죠. 대체적으로 관계를 하면서 뭔가 사람들과의 이야기를 하면서 나를 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러한 가면을 쓰면서 이제 사람들을 대한다라는 거, 그것을 이제 페르소나 원형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니마, 아니무스라는 개념이 있죠. 아니마라는 것은 이제 남성 안의 여성성을 아니마라고 이야기하고요. 아니무스는 여성 안의 남성성을 이제 아니무스라고 이야기한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이 남성이 모든 남성으로만 남성의 오롯이 성격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남성성 안에 여성성 들어있는 그 여성성으로 인해서 여성들을 이해할 수 있고 여성들과의 관계를 잘 끌어나갈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아니무스는 여성성 안에 남성성이다. 저는 여자지만 제 안에 분명한 남성성이 들어가 있죠. 남성적인 그러한 성격적인 면이 들어가 있죠. 이러한 여성성 안에 남성성을 통해서 남성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남성의 그런 남성의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교류하고 협력하고 서로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제 아니마 원형과 아니무스의 원형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음형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섀도우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내 무의식 안에 깊숙이 깔려있는 어두움, 갇혀있는 이러한 것들이 이제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고요. 음영, 그림자, 섀도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그 어두움, 무거움 이런 것들을 이제 음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라는 것은 자기 원형이라는 것은 의식과 무의식을 포괄하는 의식과 무의식을 이제 포괄하는 성격의 중심에 있는 것이 이제 자기다. 의식과 무의식을 포괄해서 그 성격의 중심에 있는 것이 이제 자기다, 자기 원형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인간이 전적으로 의식적으로 사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 뿐더러 바람직하지도 않죠. 전적으로 의식적으로 사는 것이. 그래서 모든 에너지를 무의식에 투입하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이제 융은 여겼습니다. 모든 에너지가 의식에 투입되고 무의식에 투입되고 이런 것들이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므로 자기라는 것이 의식적, 무의식적 성격의 여러 측면의 조화를 이루도록 전체적으로 통합된 특성을 가진 것이 이제 자기다라고 이제 융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융의 가장 중요한 이론에
심리 구조의 집단 무의식과 원형의 우리가 지금 그 선조로부터 물려오는 무의식적인 그 이미지 이런 것들이 이제 집단 무의식이라고 했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원형,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베이스에 가지고 있는 것들이 페르소나, 아니마, 아니무스, 음영, 그 자기가 있다 라는 거. 그리고 성격의 개인차에 관심을 둬서 이제 내향성과 외향성, 사고, 감정, 감각과 직관 의 기초에서 심리 유형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융이 얘기한 이러한 그 개인차의 그러니까 내향성, 외향성, 사고, 직관, 감각, 사고, 감정, 감각, 직관, 이러한 그 유형들이 그 MBTI의 기초가 돼서 한 가지 더 판단과 인식이 추가돼서 MBTI가 만들어졌다라는 거. MBTI 검사를 여러분들이 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학생생활 상담센터 이런 데 가면 그 MBTI 검사 이런 것들을 아마 해 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내향형이나 외향형이나 사고형, 감정형, 우리의 교재에도 나와 있죠. 이런 것들이 어느 쪽으로 더 우세한가에 따라서 이제 성격 유형이 결정된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판단 인식은 아직 융의 심 안에는 들어가 있지 않죠. MBTI 성격 검사 우리 교재 82페이지에 보면 판단과 인식까지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것들을 검사를 해서 외향형이냐 내향형이냐 에너지의 방향이 외향적인가 내향적인가에 대해서 보는 것이고요. 인식 기능이 감각적인가 직관적인가에 대해서 보는 거고요. 판단 기능이 사고형인가 사고형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딱딱 논리 근거를 바탕으로 하겠죠. 그리고 감정형인가에 대해서 보고요. 생활 양식에 대해서는 그것이 판단형인가 인식형인가를 보는 것이 이제 MBTI 유형이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한번 이제 우리가 대면 수업을 할 수 있게 되고 학교를 갈 수 있게 될 때는 뭐 학생생활 상담센터 이런 곳들도 이제 가셔서 여러분들의 성격 유형이라든지 진로 유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쭉 검사를 해보시는 것도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융의 이러한 이론이 MBTI를 만드는 기초 이론이 됐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제 수업을 마치시고 나면 교재 81페이지에 융의 심리 유형이 나와 있고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MBTI 성격 검사에 대해서 82페이지와 83페이지에 MBTI 성격 유형에 대해서 쭉 나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쭉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그리고 그 다음에 볼 내용이 성격 우리 교재에도 이 그림이 나와 있죠. 우리 교재 79페이지 보면 융의 정신 구조 모형이라고 해서 융의 정신 구조 모형이 나와 있죠. 그래서 항상 융의 프로이드를 얘기할 때는 앞 시간에 봤던 것처럼 어떤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빙산에 대해서 얘기했죠. 빙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빙산이 깊숙이 물에 잠겨 있는 그 부분이 무의식의 부분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조는 우리의 정신 구조는 무의식에 지배한다라고 해서 무의식. 그리고 약간 떠 있는 전의식, 의식 세계는 거의 미비하다. 그래서 프로이드를 이야기할 때는 빙산의 유형으로 빙산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프로이드의 성격 구조와 의식 수준의 관계를 얘기할 때는 빙산으로 아까 우리가 잠깐 봤던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고요. 융의 정신 구조를 나타낼 때는 항상 이러한 모형으로 이제 나타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융이 아까 얘기했던 정신 구조에는 자아와 여기 나와 있는 자아와 뭐예요? 자아가 아니죠. 자아는 원형에 들어가는 거죠. 원형 안에 들어가는 거고 의식과 개인 무의식과 집단 무의식이
이제 그 안에 정신 구조 안에 들어가고요. 그 정신 구조 안에서 이제 그 프로이드가 얘기하는 집단 무의식의 중요성을 얘기했죠. 집단 무의식은 대대로 선조부터 대대로 내려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집단적인 무의식 안에 가지고 있는 그 개념이다 라는 거고요. 이 페르소나 원형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해 보죠. 페르소나와 자아, 그 음영, 그림자, 섀도우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고요. 이 원형들에는 아니마와 아니무스 이런 것들의 원형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그 융의 정신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항상 이러한 모형으로 이제 이야기한다라는 거. 이 모형을 딱 봤을 때는 융의 정신 구조 모형이구나 라는 것들 여러분들이 이제 좀 딱 확립하고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심리학적 이론을 이렇게 다루다 보면 시간들이 굉장히 빨리 빨리 가죠. 그래서 이제 빨리빨리 진행을 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또 다 갔는데요. 일단은 여기 이 부분까지 여러분들 그 정신분석까지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하시고요. 앞에 봤던 특질 이론과 정신 분석까지 과정이론의 그 정신 분석까지 쭉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고요. 요 앞에 MBTI에 대한 내용들 좀 자세하게 한번 살펴봐서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리고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보고 나는 또 어떤 거에 속하는가 나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에서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다음 시간에 행동주의 이론부터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요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꼭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